S법인이 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, 이거 정말 매력적이죠? 네, 그렇죠. 세금 측면에선 확실히 유리한 구조인데요. 근데 이 혜택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. 뭔가 숨겨진 열쇠 같은 게 있다던데, 바로 기준액이라고요. 맞습니다. 베이시스라고 하죠. 이걸 알아야 진짜 혜택을 보는 거예요. 뭐랄까 S법인 투자의 세금상 내 계좌잔고 같은 개념이랄까요? 아, 계좌잔고. 재밌는 비유네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연말에 K1 서류 한 장 받으면 뭐 다 된 거 아니냐 생각하시잖아요. 네,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. 사실 국세청, IRS는요, 그 기준액 계산하고 추적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주주, 바로 당신에게 지우고 있어요. 저한테요. 회사가 아니라? 네. 특히 요즘 그 7203 양식 있잖아요. 이게 의무화되면서 IRS가 이걸 더 꼼꼼히 본다는 신호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아찔하네요. 그럼 이 기준액,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핵심만 말하면 두 가지예요. 첫째는 법인에서 손실이 났을 때 내 개인 소득에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그 한도를 이 기준액에 정하고요. 아, 손실공제 한도? 네. 그리고 둘째는 법인에서 내가 돈을 받았을 때 이 분배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. 기준액 모르면 비과세인 줄 알았던 돈에 세금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와,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S법인 주주 기준액,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알아보고 또 흔히 빠지는 함정들, 이거 어떻게 피해갈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. 뭐부터 시작할까요? 먼저 주식 기준액부터 보죠. 이건 뭐 매년 조정되는데요. 그냥 단순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. 세법, 그러니까 IRC 섹션 367을 보면 아주 엄격한 4단계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. 4단계 순서요? 그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?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.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순서 자체가 세금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줘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으로 기준액을 먼저 올리고 1단계, 그 다음에 분배금을 차감한다 2단계라는 거예요. 먼저 올리고 다음에 뺀다. 이게 왜 중요하죠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예를 들어 회사가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봤어요. 그래도 연중에 이익이 나서 기준액이 잠깐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한도 내에서 받은 분배금은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아하, 순서를 지키면 비과세인데 만약 순서를 어겨서 분배금을 먼저 빼버리면 과세가 될 수도 있다. 바로 그겁니다. 순서 하나로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불가능한 비용 3단계, 마지막으로 손실이나 공제 항목 4단계 순서로 차감하는 거고요. 이야, 순서가 정말 마법 같네요. 그럼 주식 기준액이 다 떨어져서 0이 되면요. 손실나도 공제는 이제 끝인가요?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부채 기준액입니다. 주주인 당신이 회사에 직접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아, 내가 빌려준 돈으로도 공제가 되는군요. 네.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. 실질적인 경제적 지출, actual economic outlay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실질적 경제적 지출?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 뭔가요? 아주 쉽게 말하면 진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위험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. 내 돈이 나가야 한다. 네. 그래서 가장 흔한 함정이 뭐냐면 은행에서 회사가 대출받을 때 주주가 개인 보증 서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럼 많이 하죠. 다들 내가 보증서 쓰니까 내 책임이질 생각하시는데 세법상으로는 그 보증 자체만으로는 부채 기준액이 안 생겨요. 네, 보증만으로는 안 된다고요?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? 네, 안 됩니다. 그 보증은 회사가 진짜 돈을 못 갚아서 내가 실제로 내 돈으로 은행 빚을 갚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. 기준액을 만들려면 주주인 당신이 회사에 직접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서면 약정서, 프로미서리 노트를 딱 갖추고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. 그래야 나중에 IRS 감사 나와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. 와, 문서화가 진짜 생명이네요. 꼭 약속어음 같은 걸 써야 하는군요. 그럼 부채 기준에 관련해서 또 조심할 건 없나요? 있습니다. 이것도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. 과거의 회사 손실을 공제받으라 내 부채 기준액이 줄어든 상태 있잖아요. 네, 손실 메꾸느라 기준액이 깎인 상태. 그렇죠. 그 상태에서 나중에 회사가 형편이 나아져서 나한테 빌린 돈을 갚아요.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볼까요? 제가 회사에 2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손실공제를 받아서 부채 기준액이 5천 달러로 줄었어요. 네. 근데 회사가 저한테 2만 달러 전액을 갚으면요? 아주 좋은 예시네요. 자, 회사가 2만 달러를 갚았죠? 근데 내 현재 부채 기준액은 5천 달러밖에 안 남았잖아요. 네. 그럼 그 차액, 즉 1만 5천 달러 있죠? 이게 나한테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. 네, 그냥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을 내라고요? 이건 진짜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? 그렇죠. 이게 함정이에요. 빚 갚았다고 끝이 아닌 거죠.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때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예요. 소득 종류요? 일반 소득이냐, 자본이득이냐? 이런 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만약 처음에 돈 빌려줄 때 정식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해뒀다면 이 1만 5천 달러 소득은 보통 자본이득으로 처리돼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. 아하. 근데 만약 그런 서류 없이 그냥 구두로 하거나 잠부상으로만 처리했다면요. 일반 소득 오디너리 인컴으로 간주돼서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세상에. 서류 한 장 있고 없고가 이렇게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들다니. 정말 꼼꼼해야겠네요. 네, 그래서 모든 거래는 문서화가 기본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. 기준액이 모자라서 공제 못 받고 계속 쌓이는 손실 있잖아요. 2월 결손금, 서스펜디드 로스즈요. 이건 나중에 주식 팔 때 이익이랑 상계할 수 있나요? 아,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기준액 부족 때문에 공제 못 받고 이월된 손실은 나중에 주식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증여, 돌아가셔서 넘어가거나 상속할 때 대부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. 영구적으로요. 네, 사라진다고요. 주식 팔아서 이익이 나도 상계가 안 돼요? 네, 안 됩니다. 매각 이익이랑 상계에서 세금 줄이는 거 안 돼요. 물론 이용 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실도 따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매각, 증여, 상속은 안 됩니다. 와, 공제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아예 사라지기까지 한다니. 이거 진짜 처음부터 관리 안 하면 큰 손해네요. 결국 이 S법인 기준액이라는 게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정리해야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군요.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매년 꼬박꼬박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특히 회사랑 돈 거래할 때는 무조건 계약서, 이체 기록 이런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거네요. K1만 달랑 믿고 있으면 정말 안 되겠어요? 정확하십니다. IRS 감사가 나오면요. 이 기준액을 입증할 책임은 100% 주주인 당신에게 있어요. 만약에 증빙이 부족하다? 그럼 IRS는 그냥 기준액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최악이죠. 기준액 0.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과세로 받았던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전혀 공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쭉 파헤쳐본 것처럼 이 S법인 기준액 관리라는 게 단순히 세금 신고할 때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정말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고 내 자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재무 전략이네요. 네, 절세와 위험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, 이 S법인 기준액이라는 도구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재무계획 안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,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 안에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